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퇴직연금 발전 방안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벤처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10조 원 규모의 성장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복수 의결권 허용과 벤처기업 상시 지원 체제 구축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김두관, 박광온, 박범계, 홍익표 의원까지 4파전이 형성됐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토론회를 거친 뒤 오는 28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전광훈 목사와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으로 여야가 각기 리스크에 빠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 불고 있는 제3지대 바람과 방향의 세기는 어떻게 될지 예측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고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공청회에선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 형태로 전환해 낮아지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령화 등으로 줄어드는 국민연금을 퇴직연금으로 보완하면 후세대 부담 없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를 마냥 올릴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구처럼 한 20% 그 밑에나 그 내외에서 좀 멈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될 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소득 대체율을 퇴직연금이라는 적립형 연금, 인구 고령에 취약하지 않은 적립형 연금으로 보완을 꼭 해야 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퇴직금의 중도 인출과 일시금 수령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의 연금 수급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해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면 수익률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전환하면 가입자의 자율권과 유연한 은퇴 설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근본적으로 후불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자기 운용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퇴직연금의 일정 부분을 국민연금으로 넣는다는 것은 1층 국민연금의 2층 퇴직연금으로서 윗돌 빼서 아랫돌 박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퇴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서두르기보단 국민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돈이에요. 연금 개혁이랑 묶어갖고 지금 당장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 하기 어렵다라는. 또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공적연금으로 민간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인센티브를 만들어 주어서 그쪽 이제 선택을 하게 자동적으로 이동을 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집니다. 그러니까 강제화가 아니고 노동자가 직접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국회는 내일은 전세 사기 대책 논의에 집중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토위는 내일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전세 사기 관련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당정 협의를 갖고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민의힘이 벤처 스타트업 지원 대책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민당정은 벤처 스타트업에 10조 원 이상의 성장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등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벤처 투자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올해 1분기 벤처 투자액이 지난해보다 60% 이상 줄었습니다.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벤처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당정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민당정은 약 70만 개 벤처 스타트업에 10조 원 규모 이상의 성장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벤처 스타트업 추가 금융 지원과
규제 개혁을 중심으로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 신화의 실질적 기반을 다져서 벤처 유니콘, 데카콘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민당정은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상장 기업에 대한 복수 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을 올해 안에 시행하고 민간 벤처 모태 펀드에 출자하는 법인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7년에 일몰되는 벤처기업법을 폐지하고 대신 상시 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향후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의 의견도 청취하며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데 여기에 정부와의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한 매뉴얼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세를 이어가는 상황,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주었던 정책 불협화음 등의 실책을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오는 28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3선의 박광온, 박범계, 홍익표 의원과 재선의 김두관 의원 4파전인데요. 내년 총선을 이끌 원내 사령탑에 누가 오를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강민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은 3선의 박광온, 박범계, 홍익표 의원과 재선의 김두관 의원 4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애초 출마 의지를 밝혔던 이원욱 의원은 당내 소신 있는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며 막판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사실상 박광온 의원과 비명계 단일화를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선거는 비명계인 박광온 의원과 범친명계로 분류되는 박범계, 홍익표, 김두관 의원의 대결로 이뤄집니다. 다만 후보들의 개파색이 뚜렷하진 않아 지난 당대표 선거와는 달리 이번엔 인물론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법 리스크로 인한 당내 분열과 갈등을 누가 안정적으로 관리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가 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에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통합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표와 가까운 생각이 같은 이런 분을 찾는 것보다는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통합의 보완제, 소통의 보완제. 정책적 유능함을 갖고 그 원내대표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친명 비명 이런 구도에 몰두하거나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김두관 의원은 강한 원내대표를, 새 후보와 달리 후보 등록 막판 출마를 발표한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한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당내에 우리 많은 당원들께서 김두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와 치열하게 맞서 싸우고 저들의 폭주를 막아냅시다. 후보들은 총선을 1년 앞두고 터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들 간 토론회를 한 차례 진행한 뒤 2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엔 결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는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가운데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새 원내대표를 향한 당내 표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정치권의 전세 사기 대책 움직임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세 사기로 인한 안타까운 세 번째 피해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정말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국민의힘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국민의힘은 내일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이 전세 사기 진상 파악에 나섭니다. 이 국토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현황과 향후 대책 등을 중점으로 보고받을 예정인데요. 당내 TF도
TF도 즉시 구성했습니다. 이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 TF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방안, 경매 중단, 우선 매수권 문제, 선별 구제 방안 등을 포함해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당정이 조율해서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단 정부도 경매 일정을 중단한 상황이고 내일 TF의 첫 활동이 될 당정협의회에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이 박대출 의장은 야당에서 이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으로 공공 매입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매입에 따른 1차 이익이 다 채권자에게 돌아가 피해를 구제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네, 내일 그 전세 사기와 관련한 그 당정 협의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그 민주당은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미봉책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목소리까지 나왔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전세 사기 대처가 엉성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해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이 정부의 각을 세웠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어제 이 경매 중단을 발표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다 이재명 대표는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이라고까지 언급하면서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민주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계약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우선 지원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최우선 변제액 상향 등 예방과 구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 물건의 이 경매 중단에도 공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지시에도 결을 함께하는 모습이었고요. 임대차 계약 피해 방지 기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세 사기 관련 법안들이 이미 그 여러 건이 국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입법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난해 10월 빌라왕 사건이 불거진 만큼 이미 전세 사기 관련 방지 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 때부터 이미 여러 건이 발의돼 왔었고요. 악성 임대인과 이 악성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 임대업자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거부하는 법안 등은 본회의까지 처리가 됐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 한도를 확대하거나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또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보증금 회수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상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법 대치 전국 속에 여전히 17건에 달하는 전세 사기 방지법이 국회에 머물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여야 모두 이 늑장 입법에 나섰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이지만요. 서민들의 피해가 워낙 큰 만큼 이번에는 관련 법안들에 여야가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또 짚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전세 사기 배후에 야당 측의 정치인이 연루가 돼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야 공방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민의힘은 이 전세 사기범의 배후에 야당 정치인이 있다는 언급을 계속해 왔는데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인물이 누군지 밝히지는 않았지만요. 이 빌라왕 사기범 배후에 특정 정치인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이 정황도 확인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우선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제보에 부합하는 상황들이 있었다. 상황이 뭐냐 하면은 위조되고 조작된 서류로 이 특혜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다. 누군가가 이건 거대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특정인이 작용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네,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한 야당 유력 정치인 이철규 사무총장은 어제 그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예 민주당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민주당 입장 어떤지 들어볼까요? 네, 민주당은 어제 곧바로 논평을 내고 그 유력 정치인 누군지 밝히라 이렇게 공세에 나섰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면 이철규 사무총장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 야당 정치인이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권 여당 사무총장이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 공세를 펼친 것이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네, 민주당의 반발에도 이철규 사무총장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논란이 커질 조짐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 사기 관련 입법을 함께 여야가 논의해야 될 상황인데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책이 빨리 나오길 기대하면서 내일 당정 협의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은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4.19 혁명 63주년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거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4.19 정신의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모든 행태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SNS를 통해서 4.19는 국민이 오만한 독재 권력을 몰아내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재확인한 날이라며 4.19 혁명 정신을 깊이 새기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실이 나흘간 전원위원회 토론에 참여한 국회의원 100명의 발언을 분석했습니다. 정당별로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출 방식 등을 정리했는데요.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여야가 늦어도 6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전원위원회는 지난주 나흘간의 선거제도 개편 토론을 마쳤습니다. 현행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의원 47명의 선출 방식과 의석 비율, 의원 정수와 관련해 국회의원 100명이 백가쟁명식 토론을 이어갔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실이 의원 100명의 발언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하나의 지역구에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민주당은 현행 유지를 선호했습니다. 도농복합 선거구제는 지방 농촌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도시는 여러 명의 의원을 뽑는 중대 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권역별 개방 명부형 투표 방식에 공감하면서도 강론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단위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한 반면 민주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습니다. 현행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정수 유지를, 국민의힘은 정수 축소를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전원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선거제도 개편 관련 합의안 마련을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르면 5월, 늦으면 6월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당부하며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등의 논의 방식을 제안했는데 여야 지도부는 아직 전원이 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견수를 워킹그룹이나 소위원회에다가 제시하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수렴해가지고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갈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 144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공론화하고 5월 말 늦어도 6월 중에는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조만간 세 차례의 국민 대상 공론조사를 실시해 선거제도 개편 동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도 국민 공론화와 합의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새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주의 의원이 합류합니다. 국민의힘 당원에 따르면 윤리위는 9인 이내 위원을 둘 수 있고 구성원 위원장을 포함해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여야 합니다. 앞서 당 지도부는 황정근 변호사를 새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했고 내일 최고위 의결을 거쳐 윤리위원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게 민주당 원칙이라며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 발생하면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주간 기념 전시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막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전시회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주간 기념 전시회는 휠체어 레이싱과 유니버설 디자인, 영화관 체험 등을 통해서 장애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여야 의원과 장애인 단체 등이 공동 주최한 초당적 행사입니다.
4월 19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북한에서 잘못 배웁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그러한 일련의 발언이라든가 여기에 동의한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태영호 최고가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생각과 다르죠. 자중했으면 좋겠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딴 실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제주 4.3 북한 김일성 지령서를 굽히지 않은 데 이어서 이번엔 백범 김구 선생 관련 실언을 한 건데요. 태 의원의 발언이 당의 악지로 번지자 당 내에선 공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생각보다 빨리 한국의 잘못된 정치를 익혔다, 그런 저렇게 봐요. 최고위원 되시고 나서의 무게감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 일에 대한 무게감을 조금 좀 소홀히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태 의원의 연이은 역사인식 논란에 허은하 의원은 망언이라고 일축하는가 하면 지도부를 향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기현 대표가 직접 나섰는데요. 태 의원을 만나서 언론 인터뷰를 자제하라고 당부하는가 하면 역사 논란에 주의하라며 자숙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죠. 당 내에선 이딴 실언들이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어떤 실언적인 부분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면도 좀 있지만은 실언에 있어서 가장 지지율이 하락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언 무리를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을 향해서 자진 사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여당의 실언 악재 돌파구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귀국하랍니다. 민주당에 불어닥친 돈봉투 의혹, 당 내에선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성토가 커지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이고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송 전 대표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켜보며 당원과 국민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태 수습을 위한 마땅한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송영길 전 대표께 빠른 귀국을 간곡히 그리고 엄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송영길 전 대표의 빠른 귀국과 함께 사태 수습을 촉구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는데요. 지도부뿐 아니라 의원들 사이에서도 송 전 대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에 귀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책임 문제를 떠나서라도 일단 귀국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외국에 있는 것보다 들어오셔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 발 더 나아가 송 전 대표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김종민 의원은 과거 송 전 대표가 부동산 거래 의혹이 터졌을 당시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의원들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와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에서도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 요청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은 조속히 귀국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십시오. 당이 위기입니다. 당 지도부는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조기 귀국하라는 당의 총공세에도 불구하고 송 전 대표는 오는 20일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돈봉투 의혹으로 코너에 몰린 송 전 대표, 결자 해지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제 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제 국민의힘과 결별 선언을 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기 그 리스크에 흔들리면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상황부터 이제 들여다보면 최근 그 전광훈 목사가 이제 가장 단연 돋보이는 그 이슈가 되는데 결별 선언 대신에 사실상 이제 공천권 폐지를 요구 이제 하고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면 뭐 한두 주 정도 신당 창당을 보류할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제 무척 불편한 심경을 이제 드러냈고요. 전광훈 목사가 이제 결국 국민의힘에 아주 좀 골치 아픈 그런 리스크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 두 분은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우선 전광훈 씨는 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의 그 중앙선거에 등록된 정당의 당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의 당원은 아니고 또 목사라는 타이틀에서 보시다시피 성직 뭐랄까 이게 성직자 그러니까 종교인인데 정치 목사라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기적으로 알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융합이 되면 네. 아무리 정치 목사라 하지만 비정상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저분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결국은 3년 전, 그러니까 2019년 연말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여 퇴진 집회를 만들어냈던 그 힘. 네. 다시 말하면 전국에서 버스를 올라왔던 이런 분들 때문에 힘이 생긴 건데 그 정도에 거쳤어야 되는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네. 공천권까지 어떻게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뭐라 그럴까요? 지금 뭐 글쎄 뭐 안하무인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네. 당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처음부터 잘못 처리를 했다. 이 처음에는 저게 2019년도에 황교안 대표 때부터 너무 깊숙하게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적절하게 갔어야 되는데 뭐 너무 붙었어요. 당시 네. 보면 그래서 심지어는 뭐 황교안 대표에게 공천을 받으려면 황교안 대표의 공천권이 오히려 전광훈 목사한테 가야 된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 하는 예배에 참석했던 전현직 정치인들도 꽤 된다는 소리를 제가 그때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부터 좀 잘못 끼워준 단추였다. 지금 과감하게 손을 놔야 돼요. 네. 갈라서야 돼요. 네. 금방 신 의원 설명대로 국힘당이 자업자득이죠. 그때는 인력 동원하고 돈 문제를 전광훈 목사한테 의지를 하고 서로 눈이라도 맞추고 전광훈 목사한테 마이크를 넘겨받는 어떤 그 브레싱, 네. 은혜를 받으려고 무지 노력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 목사가 그 힘을 가지고 공천권에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개입을 한 것처럼 되고 이제는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공천권을 나한테 주라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공천권 폐지를 요구하는 건 공천권을 나한테 그렇죠. 달라. 뭐 그렇죠. 지금 이렇게까지 됐는데 네. 이게 어느 날 이제 그만할래 하고 끊는다 해서 끊어지지가 않고요. 네. 이렇게 스토킹을 세게 하고 세게 당하고 이러면은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지금 뭐 말은 끊는다 그러는데 이게 금방 끊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근데 어쩔 수 없는 거고 자업자득이고요. 네. 상당 기간 이렇게 가겠죠. 국민의힘이 이제 전광훈 추천으로 되어 있는 당원 이제 981명에게 탈당을 이제 그 요구를 했는데 그 당에서는 981명이라고 했지만 이게 뭐 최대 뭐 30만 명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당원이 그 80만인데 그 중에 그렇죠. 30만이면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인데 30만. 이 당원을 걸러내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뭐 어느 당이고 마찬가지인데요. 이중당적자를 가려내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은 그 사람들이 출마를 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찾아내는 거 하나 있는데요. 네. 그게 뭐 981명이건 30만이건 이 30만은 허수일 텐데요. 하여튼 몇 만인지 뭐 몇 천 명인지 모르죠. 그런데 네. 딱 한 가지 방법은 출마를 하는 거예요. 출마를 하면은 이중당적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걸러지는 건데요. 네. 이건 이렇게 말은 세게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 출마자 외에는 뭐 알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이죠. 981명이라는 숫자는 당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진짜 믿는다 치고 네.
그러니까 추천인의 전광훈 이름 석자 들어간 걸 찾아냈겠죠. 뭐 컴퓨터 기록 엑셀을 통해서.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광훈 목사와 친한 분들 또 지역의 목사님들이라든지 이렇게 활동가들 당시에 이른바 정말 보수 우파 진영의 활동가들 이름으로 들어온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게 알 수 없는 얘기죠. 30만 원 허수라고 보고 분명히 허수예요. 이게 불가능한 숫자예요. 다만 제가 그때 저도 광화문에 나가 보면 그때 광화문 행사장마다 어떤 입당 원서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입당 원서를 또 많이 썼다는 그런 정언들 이런 거 봐서는 꽤 많은 숫자다. 뭐 몇만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 몇만, 제 생각에는 3만, 뭐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추정치예요. 왜냐하면은 어느 지구당에서 뭐 200명이더라. 예를 들어서 그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게 이런 거 추정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의 저 뻥카가 있네, 뻥카. 내 말 안 들으면 자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우리 당 경선하게 되면 당원들로 진성 당원들로 경선하게 되면 말 안 들으면 재미없어라는 그 신호가 현역 의원들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게. 그런 저는 공포의 그런 것도 요소도 있다. 과장된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당에서부터 적어도 열심히 했던 분들에 대한 인정은 하지만 저 특정인에게 영향을 받는 저런 당원들은 뒤집어진 개딸하고 똑같은 거다. 우리 보수적으로 보자면.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과감하게 좀 용기 있게 용감하게 손절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뒤를 두려워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민주당 상황을 살펴볼 텐데 사실 뭐 지금 광풍처럼 불고 있는 바람은 민주당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당대회 그 돈봉투 파문이 그야말로 일파만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이 최고위 회의부터 시작해서 더 좋은 미래, 더 민주까지 일제히 송영길 전 대표 귀국을 이제 압박하고 나선 상황인데 그 핵심은 송영길 전 대표가 과연 이 그 전당대회에서 이 돈봉투 관련 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아니냐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녹취 파일에서는 보고를 받거나 직접 돌린 정황이 드러나는 그런 파일이 또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번 주말 22일에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이제 입장을 밝히겠다 했는데 좀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학교로 가는 그 출근길에서 이제 파리 주재 기자들하고 서울에서 날아간 기자들하고 잠깐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 예고가 된 겁니다. 뭐 그 시간에 내가 어느 역에서 나와서 어느 대학교 쪽으로 가고 있을 테니까 거기서 봅시다 해서 본 건데요. 메시지는 뭐 22일 날 봅시다예요. 그러니까 아무 내용이 없는 건데. 그러면 조기 귀국 압박을 거부한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22일 날 보자는 것은 22일 날 밝히겠다는 얘기 내용이 지금까지의 기조에서 특별히 달라지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우리가 시계를 작년 연말로 돌려보면은 12월 달에 파리로 떠나면서 그때 사실은 출국 금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 녹취 파일을 보도를 한 JTBC 이 보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JTBC가 12월 말에 출국하려고 하는 송 대표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그냥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봐서는 현재까지의 사인을 종합해 보면 귀국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내에서 지금 빗발치고 있는 여러 쪽에서 귀국해다오, 제발 와다오, 뭐 송이여 돌아와다오 뭐 이러고는 있는데 현재 귀를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22일을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아마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국에 대한 게 귀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면 것 그 같습니다. 관련 그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좀 어느 선까지 나올까요? 아마 뭐 기자들이 쭉 지금 오늘 또 뭐 녹취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녹취를 종합해 보면 녹취에 나온 얘기를 믿는다면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송 당시 후보가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직접 봉투를 나눠주고 이런 것까지 다 개입한 걸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물어볼 텐데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취 관련 사실은 이제 모두 부인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올까요? 이 사건이 딱 언론에 나왔을 때 제일 보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 송영길 후보만 했을까? 홍영표 우원식 후보는 안 했을까라는 대목 하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송영길 당시 후보는 몰랐을까? 이 대목이었단 앞부분 홍영표 의원 쪽 후보 쪽은 안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야기 전혀 없고 네. 뭐 이런 걸 봐서는 아니라고 이제 뭐 다른 이야기 없으니까 넘어간다 치고 송영길 후보가 몰랐느냐? 지금 나온 거 보면 강 내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우리 저 성만이 누구 통해서 또 뭐 잘했다 그러니까 송영길 당시 후보가 했던 말 잘했네 잘했어라고 했다. 근데 적어도 이번은 송영길 대표도 누구 어찌됐건 자기 밑에 운동원 하는 의원들이 어찌됐건 돈을 봉투로 만들어서 돌렸다는 사실을 알아챘고 보고를 받았고 인지했고 네. 잘했네 잘했어라고 격려했다는 사실 하나 드러난 거고 두 번째는 송영길 의원 본인 자체 후보 본인 자체가 뭔가 봉투를 돌린 건 아니에요. 의혹이 나온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길이 형이 직접 좀 했더라고 조치를 했더라고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대목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내구 뭐 이정건 윤관석 라인원과는 별도로 본인도 후보 본인도 뭔가 좀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정치 자금 쪽으로 네. 뭐 이런 냄새는 나는데 글쎄 잘 뭐 옳지 않도록 모르겠으나 저렇게 버티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설명하고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와 맞닥뜨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파리에서 버틸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 민주당으로서는 현재 송영길 전 대표 귀국을 압박하는 것 말고는 뚜렷한 이제 뭐 그 방안이 없어 보입니다. 자체 진상조사보다는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겠다라는 이제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지도부의 그 다음 좀 이 사안에 대한 그 수습 카드가 좀 어떤 게 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뭐 송영길 전 대표와 그 관련 인사들을 민주당에서 뭐 탈당시키거나 추가로 뭐 이렇게 좀 뭐 출당을 시킬 그런 그 강수까지 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월요일 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거 보면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를 하려면은 네. 수사와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도의 기초 조사라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제보라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고 그래야 되는데 조사는 안 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일단 네. 그 첫 번째로 전제를 깔고 그러니까 관계자에 대한 그게 출당이 되든 탈당 권유가 되든 뭐 영구 제명이 됐든 뭐든 간에 할 수 있는 아무 기초적인 조치가 지금 없는 겁니다. 네. 선행적 조치가 지금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봐서는 기초조사를 하고 검찰의 수사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실은 관계자들을 정당법에 따라서 당이 고발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아무런 그런 기초조사나 기초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은 송이여 돌아와다오 이거밖에는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듯이 네. 송 전 대표가 돌아올 것 같은 몸짓을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물론 22일 날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며칠 남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녹취가 나오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이래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귀국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22일에 뭐 언제쯤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밝힌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고 보면은 네. 귀국을 할 가능성이 지금 없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아무것도 선제적, 선행적, 기초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뭐 귀국을 조만간 하지 않을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딱히 거기에 대응해서 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게 왜 그러냐면 역사가 앞에 전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심 송심 논란이 벌어진 게 저 전당대회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송영길 의원이 대표 후보로 나오면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송영길 의원을 민 거예요. 네. 지원한 거예요. 왜? 네. 다음에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는 송영길이 되겠다는 그 결정을 했던 거예요. 기억나시는 게 코로나 때문에 경선 연기하자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 당시 송영길 대표가 결정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대깨문들 몹쓸 사람이다라고 공격을 해댔고 또한 그 경기지사 그때 100%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 그러니까 당내 반발이 있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송영길 대표가 실드를 쳐줬다고. 이런 일련의 흐름. 그다음에 대선 끝나고 나서 그 자리를 자기가 있던 지역구를 이재명 전 대선 후보에게 물려주는 과정. 이런 거 보면 이심송심이 이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도부도 민주당 지도부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대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난 소리를 아주 심한 이야기를 못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봐야 된다. 또 하나는 그때 당시 송영길, 홍영표 표 차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 0.59%로 차이 났지만 결정적으로 45%가 반영되는 대의원 투표에서 송영길 후보가 홍영표보다 175표 더 받았어요. 175. 네. 이게 컸다고요. 사실은 이게 대의원 투표. 네. 대의원들을 하면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의 어떤 영향이 큰 그런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거 보면 아마 홍영표 의원 입장에서는 전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땅을 치고 그럴 상황이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글쎄 송영길 전 대표 안 들어올 때 민주당 지도부가 빨리 들어와 주세요라는 소리 외에 뭘 할 수 있을까? 저도 회의적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도 야도 자체 리스크로 이제 휘청거리고 있는 사이에 내년 총선을 이제 1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한쪽에서는 또 제3지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의당의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주도하는 세 번째 권력에 이어서 어제는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신당 창당을 예고했는데요. 먼저 그 류호정, 장혜영 의원의 정치 유니온에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좀 동참을 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성찰과 모색 토론회에도 여야 의원들이 이제 참석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는 좀 잘 띄워놓은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불고 있는 제3지대 바람,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 저는 필요한 그리고 의미가 있는 움직임은 분명하다. 네. 이 폄하할 필요 전혀 없다. 다만 정치 현실로 보면 금태섭 전 의원이 하고 있는 흐름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뒤에서 지도한다 그럴까라고 봐야죠. 김종인과 금태섭이 한조가 돼서 뭔가를 도모한다. 의미는 있는데 이게 정말 제3지대라는 게 제3당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은 양당 정치에 대한 불신과 넘어선 혐오감까지 갖고 있지만 네. 또 선거 때 되면 다 양당으로 빨려 들어갔던 우리 경험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은 제3지대가 갖고 있는 논리적인 어필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저 사람들이 힘이 있을까? 힘이라 하면 대선 후보가 누가 될 수 있나? 내지는 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내 표가 4표가 안 되고 내가 한 표 찍어주면 3, 40명 의원들이라도 만들어져서 새롭게 상식과 합리를 가지고 정치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 세력일까? 여기에다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대목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는 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네네. 제3지대 실험은 항상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양당의 행태가 국민들에게 매우 실망을 주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불신까지 주는 상황도 또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당이 어떻게 추스려 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또 선거가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보면은 선거 때가 되면은 신 의원이 금방 얘기한 대로 양당 선호,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있어서 큰 당을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행태로, 투표 행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3지대가 성공을 한 예가 없진 않습니다만은 네. 매우 드물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이렇게 두 개 행사가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15일하고 18일에 있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 제3지대 실험 중에서 하나 결정적인 것은 1, 2지대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3지대를 해보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좀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불식할 수 있는 어떤 참신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과연 있을 것인가.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금 이 행사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고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신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괜찮고 참신한 인재가 모이기만 하면 30석 정도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이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이제 뭐 조사가 됐는데요. 과연 그 30석 금태섭 의원이 언급한 글쎄 이제 그것도 수도권 30석을 어제 금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역으로 갈라지지 않은 쪽이 이제 수도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건 맞는데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그 의석이 한 30석 정도, 25석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한 30석을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그 자리에 나왔던 이상민 의원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3석이라도 가능한가 우리 열심히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게 이제 10분의 1이요. 그 이제 현실을 보자 뭐 이제 네. 그런 얘기인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참신하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무당층의로 지금 분류가 되는 30%를 흡수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네. 양당 정치에 실망한 이 유권자들이 한 30 정도 돼 있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이것이 바람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찻잔의 태풍으로 끝날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아니 이게 우리 신경민 전 의원님이 네. 전화 이제 현실 정치를 했던 입장에서 과연 성공할까라는 이제 회의론이 사실 좀 남아 있는 건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분위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현실이 뭘 하는 거냐 이게. 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도대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자신 그거는 이제 뭐 존재는 인정하는 건데 이게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의석이라는 숫자로 이 대목이 좀 글쎄 저도 계속 뭐 회의적이라는 소리밖에 못 하는 건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실패한 어떻게 보면 A급이나 BC급들 인재들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분위기. 네. 그 중립이라 할 때 제3지대를 할 때 양쪽에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다른 뭔가가 이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념이 딱 시대와 맞아 떨어지느냐. 또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념을 현실화해낼 힘이 있느냐. 정치적 힘으로. 또 인물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는 게 좀 냉정한 답변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너무 폄하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 마시고 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네. 어쨌든 뭐 그 제3지대 신당 창당 얘기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처음이 아닌데 과연 그 성공한 예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 현실을 또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다. 두 분의 말씀이 뭐 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성공한 예가 없지는 않은데 네.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경우나 자민련 경우나 이렇게 보면 반짝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뭐 그 어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바람이 어떻게 이제 불지 풍향과 그 세기까지도 같이 좀 그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각기 리스크에 빠진 여야 내부 상황 그리고 정치권의 제3지대 바람에 대해서 중심으로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